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역사 2단원 단원평가 해설 영상입니다. 이 단원평가에서는 중국의 위진남북조, 수나라, 당나라, 그리고 이슬람 문화, 크리스트교 문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해설 영상에서는 답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험 대비를 위해서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이 문제는 위진남북조 시대와 수나라를 비교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이 호족은 한나라 말기에 등장한 세력이죠. 이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등급별로 인재를 추천하여 선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의 등급을 9등급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우수한 등급의 사람들을 채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국품중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국품중정제로 관리를 채용을 했는데, 하지만 이 호족들이 오히려 중앙에 진출을 해서 관직을 독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리고 이 관직을 독차지한 이 유력한 가문들이 고위 관직을 세습은 물려주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물려주고 또 자기네들끼리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지위를 강화해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문벌 귀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족들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됐겠죠. 그리고 이들은 아무래도 사회적 지위도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예술이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귀족 중심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의 경우에는 이 국품중정제를 폐지하고요. 관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공정하게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를 과거제라고 하죠. 수나라에서 시작된 과거제가 계속 이제 중국의 왕조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위 위진남북조 시대에도 이 균전제와 부병제가 실시가 됐는데요. 균전제는 뭐였냐면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그 땅을 나눠준 대가로 세금을 받는 것을 균전제라고 합니다. 왜 이런 제도를 시행했냐?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겠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면 당연히 국가에 돈이 많아집니다. 그거를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데,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균전제를 실시를 했고요. 부병제는 이제 농부들을 병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병인데 이렇게 한 이유는 농부들을 평소에 농사짓게 하고 훈련시켰다가 전쟁이 나면 병사로 쓰면 군사력이 강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병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내용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관리 채용 방식이 국품중정제였다는 거. 그런데 이게 좀 그 지방에 호족들이 중앙으로 진출하고 자기네들끼리 일종의 파벌을 형성하면서 문벌 귀족이 형성되는 배경이 됐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나라의 경우에는 이 국품중정제를 없애고 과거제,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 실시했고요. 그리고 북위에서 시작이 됐던 균전제 부병제를 계속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재정을 안정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은 이슬람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슬람 공동체에서는 오타네요. 무함마드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였죠. 메카의 상인이었는데 유대교와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교를 창시를 했는데요. 이 무함마드의 후계자인 누가 정치와 종교를 모두 장악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도 어떤 굉장한 힘이 있었던 사람을 우리가 칼리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칼리프는 4대까지는 선출했어요. 여러분, 선출과 세습은 다른 개념이에요. 세습은 그 지위를 계속 물려받는 게 세습이에요. 하지만 선출이라는 거는 물려받지 않고 그때그때 이제 새로 뽑는 거를 선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슬람교의 이 종파 분쟁, 이슬람교가 두 개로 분열이 되는데, 이거는 4대 칼리프로 선출된 이 알리라는 사람이 암살된 이후에 시작이 됐어요. 이 알리의 이름을 선생님이 시아 알리, 이 앞까지 해서 시아 알리로 알아두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칼리프를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를 놓고 이슬람교가 분열을 하게 되는데, 알리와 그 후손만 후계자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시아 알리의 그 후손들, 자손들만 후계자, 칼리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아파예요. 시아 알리의 이름을 따서 시아파라고 합니다. 반면에 알리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능력과 자격만 있으면 칼리프가 될 수 있어 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수니파라고 부릅니다.
네, 이 순위파는 현재 다수파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순이라고 해서 외우라고 했죠. 네, 너네 다순이에서 순위파고요. 시아파는 이 정통을 좀 더 중요시하는 이슬람교의 종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슬람교의 종파 분쟁은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과 파키스탄의 다툼이 있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예요.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순위파 세력이 있는데요. 지금 이 종파 분쟁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런 보복과 복을 거듭한 증오 이런 게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때때로는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순위파가 대부분이고요. 이란은 시아파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순위파의 대표적인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시아파의 대표적인 국가는 이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종파 분쟁이 오늘날의 군사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슬람교의 분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4대 칼리프였던 시아 알리가 암살된 이후에 시아 알리는 무함마드 이슬람교 창시자의 사위였다고 합니다. 분열이 되게 되는데요.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알리와 그 후손만이 칼리프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혈통을 중시하는 이슬람교의 종파고요.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능력과 자격만 있으면 누구나 칼리프가 될 수 있다. 즉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시아파의 대표적인 나라 이란이 있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고 있는데 이란은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입니다. 순위파의 대표적인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로 유명한 나라죠. 포인트를 보면은 이슬람교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순위파 그리고 혈통을 중요시하는 시아파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크리스트교 세력과 이슬람교 세력이 서로 싸우는 것인데요. 왜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됐는지 살펴보면 이 튀르크인이 진출했대요. 이때 튀르크인은 셀주크 튀르크입니다. 이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죠. 셀주크 튀르크. 이슬람 세력이에요. 이슬람. 근데 얘네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다가오고 있대요.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크리스트교 국가예요. 근데 이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 성지인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도 모자라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르바누스, 이 사람은 교황입니다. 로마의 교황. 이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성지의 형제들을 구하자. 우리 크리스트교 사람들을 구하자라고 호소를 하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빈궁해졌다. 즉 예수의 성묘가 있는 곳. 왜 예루살렘이 그 크리스트교의 성지냐면 예수가 승천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돌아가신 곳을 기념해서 성묘교회라고도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리스트교를 이슬람 세력부터 구하기 위해서 즉 성지를 예루살렘을 이참에 아예 크리스트교인 우리들이 뺏어버리자라고 해서 교황이 주장을 해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왜 십자군 전쟁이냐 하면 그 유럽의 세력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 십자가 모양이 된 옷을 입고 싸웠다고 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와다 예수의 성묘가 있는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이 미친 영향을 키워드를 모두 이용해서 써야 되는데요. 일단 왕은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세력이 강해져요. 여러분이 역사를 이해할 때 왕과 교황은 대립관계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세지면 왕의 권위는 낮았고요. 왕의 권위가 세지면 반대로 교황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지금 십자군 전쟁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원래는 그 예루살렘을 크리스트교 세력이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을 하자고 주장한 이 교황의 권위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반대로 왕의 권위는 올라갑니다. 실패를 돌아가면서 전쟁에 참여한 유럽의 제와 기사, 이 사람들도 전쟁에 참여를 했거든요.
있는데요. 제후와 기사가 뭔지 잘 모르면 선생님 유튜브에 봉건제에 대한 쇼츠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타격을 입었고 또 전쟁을 호소한 교황의 권위는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은 강화됐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이후에 또 다른 특징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무역이 활발해진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오늘의 중동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있죠. 근데 여기를 가려면 유럽에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무역이 이제 활발해지게 되는데 그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던 바다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슬람의 어떤 문화라든지 또는 뭐 비잔티움의 문화가 많이 서유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그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던 도시들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베네치아 같은 도시는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단 왕의 권위를 올리고 교황의 권위는 떨어뜨리고 이 전쟁에 참여했던 기사들의 권위 떨어져요. 그리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무역 발달했고요. 그 무역이 이루어지던 또는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던 그런 곳에서는 도시가 발달하는 결과를 미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원인은 셀주크 튀르크 때문이에요. 얘네들이 이슬람 세력인데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예루살렘은 그냥 도시가 아니라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성지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 점령한 것뿐만 아니라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교황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교황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에요. 로마 카톨릭. 그리고 크리스트교는 분열이 되는데 비잔티움의 크리스트교는 그리스 정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자존심은 상하지만 서로 서유럽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황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우리 예루살렘을 이번 기회에 되찾아버리자라고 주장을 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총 8차에 걸쳐서 원정, 얘네들이 전쟁을 하러 예루살렘까지 갔기 때문에 원정이라고 하죠. 한때는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1차 때는 예루살렘 점령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하지만 점차 상업적인 이익을 중시하면서 이 성지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로 돈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성지 회복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하면서 교황의 권위 추락하고요. 전쟁에 참여했던 제후와 기사의 세력도 약화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왕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고요. 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이 발달하고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또 유럽의 비잔티움과 이슬람 문화가 확산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왜 일어났냐? 예루살렘 찾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교황의 권위 하락하고요. 왕권은 강화됐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서유럽의 봉건제입니다. 일단 프랑크 왕국, 서유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국가죠. 프랑크 왕국은 이슬람 세력의 공격을 막았어요. 그 뚜르푸아티 전투라고 있죠. 그 우마야 왕조가 프랑크 왕국과 한판 붙은 전투인데요. 그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이 이겼어요. 그래서 유럽 크리스트교 세계를 보호를 했습니다. 8세기 후반에는 이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 때 왕 카롤루스 대제거든요. 이 카롤루스 대제가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많이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로마의 영토였던 지역을 이 프랑크 왕국에서 많이 확보를 하고요. 또 크리스트교를 아주 널리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제일 높았던 사람이 교황이죠.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프랑크 왕국은 게르만족이 서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운 건데 서로마 제국을 너네가 이어받았어 라고 교황이 인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자기네들을 보호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카롤루스 대제는 서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받고 점점 이 크리스트교 세계와 손을 잡고 연합해서 이 나라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프랑크 왕국은 나중에 분열이 돼요.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분열이 되는데 이때 여러 이민족들의 침입이 있어서 유럽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사들이 싸우는 사람들인데 이 싸우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또 농민들을 지배를 하면서 서유럽
서유럽에서는 봉건제가 실시가 되게 됩니다. 이 봉건제는 우리 중국의 주나라의 봉건제도 나왔는데요. 땅을 매개로 해서 주군과 봉신 간의 관계를 맺은 것을 봉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군은 봉신한테 땅을 주고요. 봉신은 주군한테 충성을 서약하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핵심이 주종 관계인데, 이거는 다시 선생님이 쓰면서 설명을 해주면, 주군이 있고 봉신이 있어요. 이 둘은 상하 수직 관계예요. 주군이 당연히 더 높겠죠. 그리고 봉신이 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주종 관계라고 하는데, 주군은 봉신한테 땅을 줘요. 토지. 땅을 주고 여기 네가 통치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봉신은 주군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금도 내고 이렇게 되는 게 주종 관계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게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요. 쌍무적 계약 관계. 이게 뭐냐 하면 서로 계약에 의해서 맺어진 거예요. 우리 주나라의 봉건제는 혈연 관계를 기반으로 했다고 했는데, 얘네는 계약이에요. 쌍은 서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땅을 줬으니까 너 나한테 충성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서로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봉신이 충성을 하지 않는다, 주군한테, 이러면 이 관계는 계약이기 때문에 깨져버릴 수 있어요. 이것을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합니다. 즉, 이 주군은 보통 이제 왕에서 제후, 그리고 제후가 또 기사한테 주군이 돼서 땅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기사들 사이에서도 힘이 센 기사와 힘이 약한 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강한 기사, 이 사람 주군이고요. 약한 기사가 봉신이에요. 이 사이의 독특한 관계를 우리가 봉건제의 핵심으로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봉신은 주군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봉사를 다 했고요. 최선을 지켜줬다는 거죠. 그리고 주군은 봉신한테 봉토를 준 거예요. 땅을 주어서 경제적으로 보호한 거예요. 그러면 봉신이 이 땅을 받으면 이 땅을 어떻게 했냐? 자기가 그냥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외부의 간섭이나 눈치 받지 않고 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했어요. 이러면 봉신은 뭐가 되냐면 영주가 돼요. 영주가 돼서 땅을 통치를 한 거죠. 그리고 영주는 이거를 또 장원으로 나눠요. 장원은 농촌의 자급자족 공동체를 장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만들어서 이제 경영을 하게 돼요. 근데 장원엔 누가 있었냐? 이 영주의 땅을 지배하고 영주의 땅을 경작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세금을 납부하는 농노들이 있었어요. 리을에 들어갈 말은 농노입니다. 농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노들은 사실 대부분 이제 예속돼 있었어요. 그 장원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고대 노예와는 약간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약간의 재산 소유 가능하고요.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장원은 떠날 수 없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노의 가상 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영주님 밭에 일하러 간 거예요. 강제로 이제 노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일이 끝난 뒤에는 집이 있어요. 자기 집. 그리고 아이들을 돌봤대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거죠. 근데 영주한테는 닭과 달걀 이렇게 뭔가를 바쳐야 되고, 그다음 제빵소를 이용하면 그 이용료도 내야 되는 거예요. 시설 사용료도 냈죠. 근데 내일은 다른 말로 도망을 가요. 이러면 안 되죠. 도망갔다 잡혀오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영주한테 재판을 받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겠죠. 자, 서유럽 봉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랑크 왕국 분열되면서 이민족의 침입으로 굉장히 혼란해졌는데, 이때 그 지방의 성을 지키는 기사 계급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봉건제는 주종관계는 주군과 봉신 사이의 관계죠. 그래서 주군과 봉신은 토지를 매개로 해서 쌍무적 계약, 서로 의무가 있는 계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단위로는 장원제가 실시가 돼요. 장원제는 스스로 자급, 생산하고 자족, 스스로 소비까지 하는 그런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이 봉건제에서 중요한 거는 왕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봉건제를 한 거예요. 만약에 왕의 힘이 셌다면 왕이 그 지역을 다 통치를 하는데, 왕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왕은 수도랑 그 일부 지역만 통치를 하고 나머지는 기사한테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분권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원제는 자급자족,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까지 하는 폐쇄적인 공동체였어요. 여기는 이제 영주가 다스리고 있고요. 영주는 땅을 받은 봉신이겠죠. 그리고 농민이 있었는데 사실 대부분은 농노였어요. 그래서 농노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장원에 예속돼 있었고요. 시설 사용료 및 세금을 납부해야
했죠. 네, 하지만 고대 노예와 다른 점, 결혼을 할 수 있고 약간의 재산은 네, 소유할 수 있습니다. 봉건제는 토지를 매개로 주군과 봉신 사이에 네, 주종 관계, 네, 쌍무적 계약 관계로 성립이 됐고요. 봉신은 땅을 받아서 영주가 돼서 장원을 다스렸습니다. 장원의 농노, 네,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노였는데요. 고대 노예와 달리 결혼하고 재산 소유 가능했지만 네,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흑사병과 장원의 해체입니다. 흑사병은 페스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이에요. 네, 이거를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몸에 검은 반점이 네, 생겨서 이제 흑사병이라고 부르죠. 이 병은 14세기 중엽에 유럽 전역에 네, 퍼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네, 사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흑사병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보면은 지금 인구 보세요. 인구가 확 줄어들죠.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 사람들의 노동 소득, 소득은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흑사병이 창궐을 해서 지금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약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해요.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 결과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일을 시킬 수 있냐? 임금을 더 주면 되겠죠? 임금이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민의 지위가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제 이 농민들이 돈을 벌어서 영주한테 화폐를 내고 원래는 예속되어서 영주 밭에서 일도 하고 시설사용료 내야 되는데 그냥 화폐 내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원이 해체되고 중세 봉건사회가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흑사병 유행에서 유럽의 인구 3분의 1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이 농노들의 처우가 매우 개선이 됐고요. 영주는 돈을 받고 그냥 농노를 해방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농노가 없어지니까 장원이 해체되게 되고요. 중세 봉건사회가 흔들리게 되고 이때 또 도시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유럽의 크리스트교 세계가 분열이 되어 구교와 신교로 분열이 됩니다. 이 구교는 그 로마 카톨릭이죠. 원래 있었던 로마 카톨릭. 그리고 신교는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죠. 이런 크리스트교라고 하면은 세 개의 종교예요. 크리스트교는 세 개의 파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이 있고요. 그리스 정교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은 왜 분열이 됐냐면 성상 숭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성상 숭배, 성상이라는 거는 예수를 이제 조각상으로 만드는 건데 이거를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제 갈등하다가 분열이 돼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분열이 되는데 이 그리스 정교는 비잔티움 제국의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서유럽에서는 계속 로마 카톨릭이었는데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난다고 했죠. 종교개혁. 종교개혁으로 로마 카톨릭이 이제 뭐가 또 나눠지냐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눠집니다. 이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신교예요. 신교. 그래서 얘네를 신교라고 하면 로마 카톨릭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구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교와 신교로 종교개혁 이후 분열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분열이 됐는데 이때 여러 제후들이 정치적 목적이 맞물리면서 이 대립이 더 확대가 되게 돼요. 그래서 둘이 결국 싸워요.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종교 전쟁이 30년 전쟁이 있습니다. 30년 전쟁은 신성 로마 제국, 오늘날 독일 지역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쪽 지역은 완전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쟁은 결국 조약을 통해서 끝나게 되는데 그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칼뱅파, 원래 루터파와 칼뱅파가 있는데 루터파는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칼뱅파는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요. 또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황제가 있긴 하지만 이제 각각의 그 지역은 제후들이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제후들이 구교를 믿냐 신교를 믿냐로 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베스팔렌 조약을 맺으면서 나는 그냥 로마 카톨릭 믿을래. 나는 우리 지역은 개신교 믿을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가 스스로 주권을 갖게 된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을지 주권을 갖게 돼서 정치적 독립권이 인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스팔렌 조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권, 그 지역을 너가 스스로 통치할 수 있어라는 그런 권리를 한번 확인한 거예요. 문서로. 그래서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 질서가 수립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최초의 국제적인 조약, 근대적인 조약이라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종교개혁은 루터가 일으켰죠. 루터는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을 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칼뱅은 예정설, 천국에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정돼 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증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루터 같은 경우는 교황의 권위에 기대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성경 잘 읽으면 은총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신교가 탄생을 한 거죠. 개신교가 탄생을 한 거고요. 30년 전쟁은 종교개혁으로 그리스도교가 구교와 신교로 분열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독일 지역, 지금 신성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전쟁인데요. 이 신성로마 제국은 황제는 있었지만 사실상 여러 지역이 제후들이 나눠서 통치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교를 믿는 제후와 신교를 믿는 제후들이 막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베스팔렌 조약을 맺으면서 끝나게 됩니다. 베스팔렌 조약은 이 제후가 내 지역은 그리스도 믿을래, 아니 내 지역은 로마 카톨릭 믿을래, 내 지역은 개신교 믿을래라고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걸 주권이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 어떤 거 중요한 최고의 권한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주권이 명시된 최초의 근대적인 국제적인 조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단원 평가 문제 살펴보고요. 해설까지 했고 또 중요한 포인트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2회고사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